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땐 독립과 해방을 위해 그리고 그 이후엔 민주주의와 노동,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저항하다 희생된 분들을 우리는 열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릉 출신의 청년 김성수 열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986년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20살의 강릉 청년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울했던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나면서 오랫동안 의문사로 묻혀 있었고 여전히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자, 40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그를 왜 열사로 기억해야 하는지 오늘 시사반장에서 그의 삶과 죽음이 남긴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소장, 김성수 열사의 친누님 김은숙님, 그리고 김성수 열사 기념사업회 문대응 회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세 분과 함께 먼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80년대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인 서울대생 고 김성수 씨가 타살됐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부검은 허술했고 경찰이 목격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게 의문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김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6년 6월 당시 서울대 1학년이었던 김성수 씨가 숨진 부산 송도 앞바다입니다. 사흘 전 40대 남자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갔던 김 씨는 몸에 콘크리트 덩어리 2개를 매단 상태로 스쿠버 다이버에게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의 결론은 익사에 의한 자살. 그러나 오늘 의문사위원회가 이 결론을 뒤집고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중간 결과를 밝혔습니다. 콘크리트 자국 이런을 갖다가 이제 이 허벅지 부분에 2개 매달고 있었습니다만 인양 작업 도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경찰은 익사할 때만 나오는 플랑크톤을 증거로 자살이라는 보고서를 냈지만 정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감정은 그 다음 날 나왔습니다. 게다가 부검인은 최근 김 씨가 뇌손상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서를 다시 썼습니다. 참고인들은 김 씨의 학업 성적이 좋고 성격도 쾌활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를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를 못 잡아서 이걸 타살로 처리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바가 없어요. 또 김 씨의 점퍼엔 폭행당한 흔적이 남아있는데도 보고서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의문사위원회는 김 씨가 학생운동 과정에서 타살됐을 것으로 보고 당시 김 씨 가족들에게 전화했던 안기부 직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자, 2002년에 MBC 뉴스를 함께 봤는데요. 우리 문대응 회장께서 먼저 김성수 열사가 누구였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성수 열사는 강릉시 노암동에 살던 공부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그런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2월에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지리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86년도 당시에 대학교에 입학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들을 맞닥뜨리게 됐죠. 이렇게 1980년에 있었던 광주의 진실을 눈으로 목도하거나 전두환 군사정권 말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폭압적인 상황들에 맞닥뜨리면서 많은 갈등적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성수 열사는 의협심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말경에 서울대 총연극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광주를 알리거나 군부 독재의 진실을 알리는 연극 활동에도 참여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김성수 열사는 2번 정도 서울 관악경찰서에 잡혀가는 1학년생이었는데도 2번 정도 잡혀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월 18일 네. 이렇게 기말고사가 막 시작하는 날 아침에 집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10시경에 자취방 주인집으로 한 40대 남성으로 의심되는 분의 전화가 와서 서울대생을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서 입던 편한 복장에 지갑도 신분증도 전혀 다 집에 두고 나간 상태에서 4일 만에 부산 앞바다, 송도 앞바다에서 한 3, 4k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덩어리 4개를 매단 채 발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락받고 부산에 내려갔을 때는 이미 경찰은 수사를 거의 정해놓고 성적비관 자살이다라고 맞추어 놓고
몰아가기에 좀 이렇게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명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강릉 지역에서 서울대를 다녔던 선배들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또 김성수 열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성적 비관 자살일 리가 없지 않느냐. 성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더구나 기말고사를 아직 보지도 않은 학생이 성적 비관 자살이라는 게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숙이 좀 들여다보는 노력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워낙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수 열사의 죽음은 경찰에서는 자살로 종결 처리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부모님과 그 서울대 지리학과 동문들, 선후배들이 함께 김성수의 죽음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2기에 들어서야 김성수 열사의 죽음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어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처음 국가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래서 그 김성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었던 열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이 김성수 사건은 또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많이들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많은 부분인데, 사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이제 김성수 의문사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그것도 의문사로 끝날 수 있었는데 네. 진실이 이제 밝혀진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결국엔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서 우리 사회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제 계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기억되고 있는데, 그로부터 한 200일 전에 발생한 게 이제 김성수 의문사 사건인데 비슷합니다. 사건의 발단도 비슷하죠. 이제 수배 중인 선배를 찾기 위해서 김성수가 아마 경찰에 연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데, 그 부분도 박종철이 수배 중인 선배를 네. 찾기 위해서 잡혀갔다가 고문당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과정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다만 이제 죽음의 진실이 당시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전히 의문사로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그걸 통해서 이제 모아지지 못했다는 것, 그런 차이일 뿐이지 기본적인 성격은 동일하다. 그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들어서는 정권 아닙니까? 네. 정당성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또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런 걸 위해서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학생들, 민주인사들, 이런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탄압하는 과정이었던 거고, 특히 이제 1986년도부터 그 탄압의 강도가 아주 세진 그런 상황이었었고,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김성수 의문사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이 이제 우종원 의문사 사건, 그 신호수 의문사 사건, 그리고 이제 김성수 의문사 사건, 이게 이제 3대 의문사 사건으로 불렸었는데, 그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하고 같은 궤에 있다. 그런 부분을 역사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누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동생인 김성수 열사하고 함께 생활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종되고 며칠 후에 부산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 혹시 그 실종 당시의 상황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저도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동생도 기말고사 준비하던 중에 그날 저는 새벽 6시에 도서관에 이제 공부하러 제가 먼저 학교를 갔고요. 예. 동생은 그날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 본인이. 그래서 제가 깨워주고 저는 준비해서 6시쯤에 집을 나섰고, 동생은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도서관으로 출발을 한 상태였어요. 그날 아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루 종일 하고 제가 저녁 무렵에 집으로 귀가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평소와 너무 다르게 문단속도 안 돼 있고 문이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책이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고, 예. 동생의 그 다음 뭐 기말고사 보겠다고 한 과목의 책이랑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는 걸로 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나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한 정황으로 예. 책이 그대로 펼쳐 있었고 지갑, 학생증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소지품 그냥 그대로 다 다 놓고. 예, 그냥 다 있었고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됐으나 혹시 또 뭐 급하게 어디 시위나 뭔가 뭐 그런 모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급하게 나갔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전에도 한 2번 정도 연행되고 집에 못 들어오는 상황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 아 이번에 혹시 밤 늦도록 못 들어오는 뭔가 상황이 또 발생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밤새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 기다렸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루 정도 있다가 뭐 저녁 무렵에는 아이가 돌아오곤 했었는데 이틀 내내 연락도 안 되었고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아서 예. 그 다음 날쯤에 제가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서 아버지가 상경하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올라오시고 하루 이틀 아버지랑 같이 신문사에 다 광고를 내고 저희는 혹시라도 실종이나 뭔가 아이의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고 수소문을 하고 서울대 뭐 그 연극 사무실 뭐 예. 학과 이런 데로 혹시라도 소식을 알거나 이게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아버지랑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연결될 만한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던 중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부산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관악서로부터 연락을 네. 저희는 받았고 네.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 전화 올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관악서로 오라는 성수와 관련된 일인데 아빠를 이제 관악서에 와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아버지는 갈 때까지도 동생이 사망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녀석이 어디서 뭔가 또 시위나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반정부 관련 네. 뭔가 활동 때문에 관악서에 연예인이 돼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아빠가 그날 옷을 입고 나가시면서도 기분 좋게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소식이 닿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나가신 거죠. 나가실 때까지는 전혀 사망했으리라고는 상상을 아무도 저희 가족은 하지 않고 나가신 상태로 이제 아버지가 관악서에 가서 그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수사 결과 경찰은 자살로 네. 종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셨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시험 보기도 전에 성적을 비관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 그렇게 성적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뭐 이러고 살아가는 아이는 아니었고 그때 더 많은 것들에 눈을 뜨고 또 열심히 본인이 그 방향도 고민하고 있었던 아이였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또 챙기려고 애를 썼던 상황인데 예. 갑자기 성적 비관이라는 게 너무 빨리 수사 결과가 신문에 막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내성적인 성격이었다라는 쪽으로 네. 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인터뷰까지 막 찾아다니면서 채집을 해서 시리즈로 계속 신문에 보도되는 그다음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왜 부산을 갔을까 연고도 없고 네. 부산까지 갈 방법이 없어요. 걸어가지 않는 이상은 네. 누군가가 태워가거나 뭔가 다른 방법이 동원되기 전에는 본인이 자력으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가장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은 나중에 그 부검 관련해서 사진들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자기 바지가 아닌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동생이 그때는 뭐 군대도 다녀온 적이 없는데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예. 인양된 사진에 그나마도 자기 길이보다 짧아서 이렇게 발목 위에 바지가 있고 바지 통도 굉장히 좁고 그때 너무나 직감적으로 저는 이거는 완벽하게 이거는 강압에 의한 타살이다. 네. 그리고 이것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직감이 되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자살로 종결이 됐는데 더군다나 몸에 시멘트 덩어리가 매여 있는 상태로 그렇죠. 발견이 됐고 군복 바지를 입고 있었고 김학규 소장이 이 당시에 좀 핵심 쟁점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박형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도 처음에는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이렇게 이제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성적을 비관해서 이제 이렇게 자살했다라고 하는 게 기말고사도 아직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당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 자기들이 그걸 짜면서도 이건 초등학생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짠 게 나중에 수사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적을 비관해서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살로 몰고 가기 위해서 사건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는 이런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타살의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나중에 뭐 나오는 거 보면 머리 쪽에 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상당 부분에 출혈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 이건 타살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수사를 좀 해야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무시하고 그냥 자살로 이제 몰고 가려고 했었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마 자신들은 이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아는 속에서 그거를 다 배제하고 자살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낸 것일 테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힘든 이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김성수 사건 터지기 바로 직전에 터진 게 신호수 노동자 의문사 사건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김성수 의문사 사건이 터졌으니까 사람들 속에서는 야 이번에도 또 아마 잡혀가서 고문당하다 죽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당연히 그런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걸 더 아니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덮어서 한 방향으로 그냥 몰고 갔었다라고 하는 자살이라는 식으로 이제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불신을 더 싹 틔울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이후에 지역사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인재였을 텐데. 근데 이제 86년 당시에는 사실 지역에서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풍문으로만 이렇게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7년 유골항쟁이 지나면서 네. 강릉 지역에도 이렇게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민취업 활동을 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민취업도 구성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하던 분들 중심으로 새벽들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동아리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강릉의 그 강릉 민주청년회, 강릉 민청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8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가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네. 지역 시민사회 활동도 부모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강릉 지역에 있던 그때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민주당과 강릉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 그다음에 강릉에 있던 세 개 대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추모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워낙 결과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때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김성수를 열사로 네. 부르면서 추모제를 매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그 김성수 열사 부모님과도 좀 특별한 인연을 맺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뭐 어떤 좀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88년도 처음 할 때 이제 그 성수형 사진을 못 구해가지고 집에를 갔었습니다. 네. 그때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동생에게 궁금해서 좀 물어봐. 형이 어떤 사람이었어 했더니까 이 친구가 그런 대답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커서 꼭 대학을 가면 법대를 갈 거라고. 우리 형의 억울한 죽음을 자기가 꼭 밝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강릉 지역에서 학생운동을 좀 하면서 89년도 5월 2일 날 제가 연행대에 갔었습니다. 강릉경찰서 대공가로 연행대에 갔을 때 경찰들이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님을 막 협박하면서 막 그때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도 없었겠죠. 뭐 책이고 뭐고 다 가져가면서 문대영이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같다. 뭐 이런 거로 어머님에게 굉장히 겁을 주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회원 선배들에게 빨리 김성수 열사 우리 어머님을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 김성수 열사 어머님이 제가 잡혀간 지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면회가 돼서 김성수 열사 어머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강릉경찰서로 면회를 오셨는데 경찰서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혀 계셨는데 네. 경찰서 현관문을 막 걷어차시면서 들어오고 서장 욕을 막 하고 누가 내 아들 잡아갔어.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대응이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고 이러한 과정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끼리는 통하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다음부터 저의 그 가장 큰 응원을 해주시는 분으로 예. 바뀌셨죠. 예. 그 이후로 뭐 벌써 40년이 됐는데 저도 김성수 열사의 부모님에게는 또 다른 한 명의 아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부모님에 관한 추억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들을 잃은 두 분은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진짜 누구보다도 노력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 하실 거 없이 생업을 다 팽개 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든 밝혀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때 당시에 야당 의원이셨던 박찬종 의원실을 비롯해서 또 기독교 회관, 또 민가협, 유가협 어머님들과 같이 하는 모든 활동을 같이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국회 앞에서 그 의문사 진상 규명 관련 농성 거의 460일 가까이 하는 농성 참여하시고 또 기독교 회관에서 있었던 농성이 또 그때 1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 농성을 어머님 거의 하루도 안 빠지시고 거의 거기서 살다시피 하시면서 그냥 모든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그걸로 채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당시에 사실은 막내 동생이 어렸거든요. 초등학교 네. 4학년이라 어렸는데 엄마 아빠가 오히려 형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혼신을 기울이시는 바람에 동생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머님 연행된 것은 몇 번이신지 셀 수가 없고요. 구류도 받아서 제가 면회도 다녀오고 그랬던 네.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많이 울어서 그 엄마와 면회할 때 철창사에 두고 우는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지금 왜 우냐고 지금 울 상황이 아니라고 저한테 굉장히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고 엄마가 여기 있는 거 네가 지금 울 일이 아니다라고 한 번도 못 본 엄마의 무서운 얼굴을 그때 면회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두 분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셨고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어떤 방식이든 이것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겠다라는 네. 일념 하나로 아마 버티고 지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실이 다 드러나고 명명백백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고 또 국가 배상 판결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도 일부 확인이 됐잖아요. 네. 네. 이런 어떤 성과 같은 걸 좀 마주했을 때 마음은 좀 어떠셨습니까? 조금 뭔가 하늘에 있는 성수한테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성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이 죽음의 가장 바깥 테두리라도 국가가 인정을 했다라는 점에서 그냥 그거 정도로 위안이 좀 됐었고요. 어머니나 아버지도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이게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었다라는 점을 국가가 인정해 줬다라는 그 대의에는 가족이 그래도 용기가 그래도 나게 되었던 지점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진실, 실체에는 못 다가가는 상황이었고 어떤 정보도 취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가족 입장에서는 그때 성수의 죽음에 관여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좀 양심 선언이라도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었던 간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실체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양심을 가지고 좀 밝혀주는 사람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을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간절하게 바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40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참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문대용 회장님. 네. 네. 근데 사실 강릉 시민들도 김성수 열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단 강릉이 워낙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저희가 강릉고등학교 교정에 처음에 추모비 세울 때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추모비가 2014년에 세웠나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졸업생들이나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이제 세울 수 있었고요. 저희가 또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 지 지금 한 24년 정도 됐는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열사의 의무사 진상 규명이 저희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보다는 열사의 의문의 진실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활동의 초점이었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저희가 또 다른 자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좀 사업의 무게 중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요즘 세태를 보면 뭐 배재고등학교가 며칠 네. 전에 그런 일도 있었듯이 그 소중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그 많은 희생들이 희화되는 것은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고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묻힌 사건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근대의 역사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배재고 스타벅스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학규 소장님은 그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많이 하십니까? 예, 뭐 제가 박종철 기념사업에서도 뭐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스타벅스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했죠. 거기에 책상에 탁 그렇죠. 이게 이제 들어 있었고 5.18을 이제 희화화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서 규탄도 하고 뭐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더라, 이 말이 사실은 유족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말이었더라고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그 박종철 열사 형님, 그 박종부 형님한테 요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보면, 그 1월 14일 날 이제 죽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월 15일 날 아침에 박종부 형님이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형사가 와서 좀 잠깐 같이 가야겠다. 예. 그래서 동생한테 무슨 일 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가 이제 남영동 대국문실이더라는 거고요. 갔더니 이제 아버지는 와 계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동생이 죽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왜 죽었는가 이런 부분을 물었더니 어디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조용한 데로, 조사실 그런 데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책상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셨죠. 종철이도 책상을 탁 치니까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의 예. 언어였던 거로 이제 기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되게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이게 또 의문사로 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두려웠던 그런 기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족들에게는 그런 끔찍한 기억으로 이제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무슨 뭐 마케팅의 예. 소재로 쓴다든지 뭐 희화화하는 그런 식의 조롱거리로 쓴다든지 뭐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사회의 그런 아픔, 그리고 우리의 아픈 역사,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보듬어 안고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과거의 아픈 역사로부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누님께서도 유족의 한 분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많은 것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걸 그렇게 희화하고 그 어떤 의미인지 다 알면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을 다시 거기에 난자당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언어가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리고 그 사건과 마주하고 그거에 직접 피해를 입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는, 그리고 그 고인에게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고, 근데 그런 의미를 다 알면서 저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이게 과연 이럴 수 있는 일인가를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과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표현의 자유, 또 이렇게 누군가를 희화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와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데 그 수많은 희생들의 결국은 보탬이 되고 토대가 돼서 그 위에 지금 이게 가능해진 우리나라인 건데, 거기에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 토대를 만든 그분들을 오히려 꺼내서 그분들의 아픔을 놀이로, 누군가는 그걸 놀림거리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는 정말 그건 인간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아프더라도 마주하고 많은 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 중요한 건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기리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작업을 또 중앙이 아니라 이제 지역 단위 차원에서도 그런 작업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저도 이제 서울이지만 서울에서 한 자치구 지역사를 좀 많이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이게 활용을 하고 이런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이 소중하지만 또 거기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벌어지면서 그 성과가 쌓여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특히 6월 민주항쟁,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당시에 서울에서만 일어났으면 이거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국의 전경들을 다 서울로 집결시켜서 진압할 계획을 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서울에서도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의 그런 역사 이런 부분을 이제 살리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겠죠. 아까 뭐 말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강릉의 소중한 그런 민주화운동의 역사, 그리고 또 강릉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의 역사, 이런 걸 좀 살려서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전승되고 또 그게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또 지방자치 활성화하는 데도 상당히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동작구에서 동작의 지역사, 이런 뭐 특히 이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않는 걸 우리 지역에 밀착해서 보면 또 기억할 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탐방도 하고 지역의 학생들하고도 탐방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탐방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야,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 우리 지역이 상당히 괜찮은 동네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지역에서 좀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기념사업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기념사업회가 한 4가지 정도 가치를 중심에 놓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권, 그다음에 생명, 평화, 연대라고 하는 가치를 더 많은 강릉 시민들과 좀 함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추모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진정한 열사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더 폭넓은 활동들을 해보자. 우리 김학규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역사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인문학 가치를 가지고 작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공간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로 시민들과 만나는 공간들도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열사가 단순히 그냥 김성수 열사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그냥 소중한 강릉의 아들의 한 명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기념사업회 활동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요. 우리 끝으로 우리 누님께서 꼭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네. 지금 올해가 동생을 잃은 지 40년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가장 동생을 위해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 일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원하는 일인가, 가족들이. 그랬더니 기억해 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수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고 이렇게 죽어서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간절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수가 생전에 저랑 같이 생활할 때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을 그래도 한 발씩이라도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도 할 몫인 것 같고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같이 애를 쓰면 그게 바로 성수도 원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사반장에서 강릉 청년 김성수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는 그리 멀지 않은 우리 이웃의 삶 속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성수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건 단지 그 개인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디는 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제도 저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사렛으로 성수는 공부 잘하는 친구요.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많이 배려해주는 친구요. 일단 두려웠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다음에 두려움 다음에는 좀 분노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냐. 지금까지 강릉에 보수 정권이 자리 잡아서 우리를 진보 성향이라고 몰아놓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터부시한 거죠. 그런 원인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전달드리라고 추모사를 사실 열사하면 우리가 좀 멀리 있는 그런 얘기인 줄 보통 아는데 강릉에도 이제 우리 김성수 열사 같은 분도 있고 근데 잘 알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알리는 사람들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성수 열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80년대에 의문사분들이 아직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상규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들의 유가족분들은 그런 자제분들을 가슴에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상규명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마 법이 계류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조속히 진상 조사가 되고 확인되어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와 또 그분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절차들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님 올해 이제 40주기를 맞으신 건데 오늘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착잡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는 그래도 연세 들어서 아파서 갔지만 우리 성수가 너무 효도를 잘했어. 엄마 아버지 잘하던 나인데 우리 가고 나니까 너무 오랜 세월 아들이 앞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웃들 같이 살면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이웃들 옆집들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는데 더 잘해야지